오늘 주제 이거 마하 15 이거 맞아요? 못합니까? 마하 25까지 나와요, ICBM. 아, 그래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지난 4월 13일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320기 이상의 드론과 순항,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한 직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몇십 개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자주 얘기를 하죠.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게 맞습니까? 예,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네. 지난 4월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소재의 이란 영사강 폭격, 그러니까 이스라엘 폭격을 했죠. 여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을 했고요. 1979년 혁명으로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앙숙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 공격은 이번이 처음인 일입니다. 즉 본토를 직접 때린 건 처음인 거죠. 자, 현재 양국의 주장에는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란은 군사 작전이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고요. 자, 이번 공격에 아까 말씀하셨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피해서 목표를 정확히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떤 것을 몇 발을 쐈는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자, 우리는 99% 요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미한 피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좀 큰데요. 근데 사실 그 뉴스 보면 뭐 이게 320기가 적당히 좀 그 때렸다면 막 나라가 난리 났을 텐데 별로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99% 요격 쪽이 뭐 저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가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아니 쏜 게 무슨 작전 성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실패 아니에요? 99% 요격이 맞다면? 실제로 그 이란에서 발사된 320기 이상의 그 발사체 중에서 드론 170기하고 순항 미사일 30기는 이스라엘 영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비행 도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공군 전투기에 의해 다 격추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란이 그 시속 185km 정도인 샤헤드 136 드론 170기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우리 시간으로 4월 13일 오전 5시 33분입니다. 이게 시속 185km밖에 안 되니까 한참 날아가겠는데요? 예, 뭐 사실은 뭐 KTX보다 훨씬 느린 KTX 빠를 때는 200km 막 나오잖아요. 보이잖아요. 거기. 300까지도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런 속도로는 이스라엘 도달까지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충분했던 거고요. 또 이란이 발사한 120기의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절반은 발사 때도 실패했고 비행 과정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 것도 많군요. 예, 많이 쏟아보면 뭐 이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타격을 갖출 수 있는 속도를 갖춘 것은 사실은 탄도미사일 뿐인 건데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기까지 15분이면 가니까 아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북부에 위치한 네바팀 공군 기지에 이 4기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5기의 탄도미사일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주요 타깃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의 이스라엘 공군 기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위대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4월 1일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비행기가 여기서 이륙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게 또 포커스라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진짜 뭐 다층으로 이렇게 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뚫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초음속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네바팀 공군기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F-35가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어망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한 것이고요. 이걸 뚫으려면 극초음속 미사일밖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진짜 극초음속이 맞냐 안 맞냐 요즘 보면 이렇게 뭐 잔해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예. 보면은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았다 하고 그냥 그러나? 잔해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괜히 왈가왈부할 거 없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를 공개할 가능성은 되게 이제 낮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쨌거나 이게 자기네 요격망이 허술하다. 그쵸. 라는 F-35 거를- 떨어졌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극초음속 미사일 쐈는지 아니면 몇 발 떨어졌는지 어떤 표적에 떨어졌는지 이스라엘 절대 안 막힐 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게 뭐 이번에 쓰인 거든 안 쓰인 거든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백 개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가 뭡니까? 그거? 이게 작년 6월하고 작년 11월에 두 가지 종류가 공개됐는데 이란 최초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파타우 1하고 파타우 2예요. 파타우 2는 사실은 파타우 1과 순항 미사일을 약간 결합한 좀 독특한 형식인데요. 자, 어쨌거나 이 파타우는요, 그 페르시아어로 정복자 혹은 승리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파타우 1 같은 경우는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거리가 1,400km, 속도는 마하 13에서 15에 달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한 1,700km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이란은 이거를 한 2,000km까지 개량을 하겠다 사거리를.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거리 개량한 것이 파타우 2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일단 파타우 1은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액체 연료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고 기습적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애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갖는 그 특성들,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궤도를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의 방공 레이더가 탐지되지 않는 그런 스텔스 형상,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아무튼 뭐 이것저것 다 갖춘 건데 근데 솔직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위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리를 하자면 네. 보통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마하 5면 이제 음속이 원래 마하 1이 초속 340m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하 5면은 이제 초속 1.7km. 1마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1마일 1초 만에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늦으면은 극초음속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든지 몇 시간 아니면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이 군사 강국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로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네. HGV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거는 HCM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맨 위에 보시는 궤적이 우리 흔한 ICBM. 네. 흔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ICBM인데 궤적이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아름다운 홀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발사가 돼서 이제 가는 속도와 궤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어디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수학 계산 공식만 넣으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강력하긴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로켓하고 거의 같은 구조인데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다는 점이 차이죠.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서도 이제 이거 활공 계통의 HGV 계통의 활공 미사일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적당히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뭐 30에서 70km 정도 네.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요. 미사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활공체 여기 탄두가 붙어 있는 활공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활공을 하는데 이미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관성과 중력을 활용할 수 있죠. 사실은 중력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도 탄도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날개를 갖고 있고 엔진은 없지만 그런 날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 자유낙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사거리에서 600에서 7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는 양력을 일으켜서 고개를 드는 소위 우리 풀업이라고 하죠.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계속 경로를 바꾸고 게다가 마하 5 이상으로 최소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 극초음속 활공체 HGV입니다. 네.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일단 항공기나 함정 발사체를 통해서
고도 1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강을 하면서 이제 대기권 재진입을 하지 않겠어요? 한 100km 정도가 이제 대기권의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발사체하고 분리되고 여기서부터는 80이 아니고 스크램제트 엔진. 우리 얘기 많이 했던 극초음속 엔진이죠. 이 엔진을 사용해서 비행을 하고요. 5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할 수 있고 엔진이 있으니까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심지어 가속도 더 할 수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요격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향후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세계 각국이 뭐 막 서로 개발하라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가 앞서가는 것을 지금 미국이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중국은 이미 2019년에 둥펑, 그러니까 DF-17을 실전 배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국가라고 이제 스스로를 자랑을 했고요. 자,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일부 군사 목표에 대해서 KH-47 킨잘이라고 하는 공중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해서 세계 최초로 실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한 그런 국가가 됐어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분명히 그 잠재적으로 서방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이 갖는 비대칭적인 무기로서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란, 그다음에 북한, 열병식에도 계속 자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한이 내놓은 극초음속 미사일 형태가 무려 4개 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이 추격한다. 그것도 러시아와 중국. 보통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예, 원래는 이제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충분하다 그러고 약간 이제 이 경계를 늦추는 사이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미국이 이제 쫓아간 것이 미공군의 그 AGM-183A형 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그래서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라고 불리는데 이게 줄임말로 ARRW라고 불러요. ARRW. 네. 자, 이제 이 미사일을 6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계속된 실패가 기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 공식적으로 개발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지난해 3월에요. 아니 근데 예. 매우 중요한 아니 뭐 그 경쟁국들은 그렇게 막 개발하고 있는데 예. 6번 실패했다고 6번 실패한 게 신기한 겁니까? 6번 실패했다고 아예 그냥 뒤 엎어버린 게 신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없애면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올해 2월에 미 공군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에로우예요. 이게 작년 3월에 취소했는데 올해 2월 사진이에요. 네, 2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괌에 앤더슨 공군기지에 B-52 폭격기가 있는데 에로우를 장착을 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띠 보이세요? 노란색 띠 두 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있죠. 이 노란색 띠 이게 실탄이란 뜻이에요. 예. 시리얼 넘버 AR 다시 AUR 다시 005라고 생산 일련 번호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예. 중국, 러시아 위협이 이렇게 증대됐는데 이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카드를 공군이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인 에로우 이거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복원을 시켰던 거였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후에 이제 4번의 시험 발사가 추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3번까지 성공했고 아마 지금 4번째가 뭐 성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뭐 실험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어쨌거나 이 에로우는 이런 B-52 같은 거대한 폭격기 말고도요. F-15 전투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고요. 약 500캐리, 926km 거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는 무려 마하 20입니다. 뭐 20을 그냥 그러니까 쏘면 하여튼 마지막 2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날아가다 원래 20?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이거 오는 건가? 되려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자, 어쨌거나 이것이 단 몇 발이라도 에로우가 이제 실전 배치가 돼서 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뭐 중국하고 북한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앞서 말씀하신 파타원 여기에 북한의 기술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여튼 북한이 또 이쪽이 뭐 개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얘기 맞습니까? 북한하고 이란은 굉장히 오래된 우방이죠.
북한의 또 대이란 미사일 그 기술 지원 역사가 꽤 길고요. 예. 이미 1980년대 초에 이란의 스커드 B 미사일을 북한이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양국의 미사일 협력이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란은 당시에 스커드 B 미사일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용해서 효과를 봤고요. 예. 그리고 또 이란은 스커드 C, 스커드 D, 스커드 ER 미사일도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 내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네. DIA라고 하는데 여기서 2019년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주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그 MRBM인 그 액체 연료 추진형 샤하브 3라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이란이 2017년부터 생산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코람샤르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기술을 가져와서 네.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미사일 완제품 파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기술 이전이 북한에서 이란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근데 최근에 하여튼 북한이 또 초음속 미사일 이거 막 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난 4월 2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6나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1,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1차 정점 고도가 101.1km,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 다시 떠서 2차 정점 고도가 72.3km를 딱 찍으면서 비행해서 사거리 1000km의 개선에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실제 근데 우리 군은 실제 날아간 건 한 600여 킬로미터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거는 앞서 에로 뭐 그것보다 훨씬 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이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DF-17과 상당히 유사한 형상이에요. 유사한 형상인데 그렇군요. 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보통 준중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ICB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까 1000km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장은 이거예요. 네. 안전을 고려해서 사거리를 1000km 이내로 제한했고 속도와 고도를 강제로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주장은 언제나 뭐 실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일본을 넘어서 못 쏘니까 이 동해 안에서 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언제나 이 사거리를 축소해서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각 발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걸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북한이 실제 주장하는 대로 중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한다라고 그러면 사거리가 어쨌거나 3,000에서 5,500km에 이르게 되는데, 자, 얘를 정상각도로 발사한다. 그럼 마하 5의 속도로 계산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 만에, 그 다음에 1,4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14분, 그 다음에 미국의 괌 한 3,400km 떨어지는데 여기까지는 34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한 게 이번이 뭐 처음도 아니고, 근데 진짜 이 사진만 보더라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진화가 돼 있겠죠? 네, 사실 뭐 짧은 몇 년 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진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이 북한이 2021년 9월에 첫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1형인 화성 8형이고요. 예.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2022년에 발사했던 극초음속 2형인 거죠. 이제 발사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일단 극초음속 1형은 최대 고도가 30km고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네. 비행 거리도 500km니 역시 그리 멀지 않고요.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활공체 방식이고요. 둥펑 17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인 글라이더 탄두인데 문제는 한 차례만 발사가 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바로 극초음속 2형을 시험 발사하게 되는데 이 탄두를 보시면은 이 앞에 1형은 글라이더 같지만 저쪽 거는 글라이더 같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네. 쟤는 이제 원뿔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탄두가 원뿔 모양으로 교체가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기에는 비행거리가 1000km가 됐었고 그리고 원뿔형이 완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분석은 최대 고도가 60km였고 비행거리는 뭐 700km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는 이 두 가지 모델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언뜻 그 미사일하면 그 끝부분이
사실 원뿔형이 좀 일반적으로 전 생각하는데 이 글라이더는 저 생긴 것도 신기하거든요. 원뿔형 글라이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게 좀 활공치다 보니까 네. 글라이더형인 경우가 훨씬 유리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어는 물론 어렵지만은 일단 방공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 네. 변화무쌍한 이런 활공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격이 굉장히 어렵죠. 반면 원뿔형은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데 좌우로 크게 도는 선의 기동은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뿔형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궤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4월에 시험 발사됐던 그 화성포 16 나형이 바로 새로 나온 글라이더형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번에 지난번에 실패와 달리 유의미한 성과를 글라이더형에서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 고체 연료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열었죠? 미사일 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4일에 발사한 게 그 원뿔형을 고체 연료로 결합한 거를 발사한 거고, 그 다음에 4월에 발사한 게 글라이더형을 고체 연료와 결합한 거를 발사한 거지. 이게 화성 16 나고, 자 이렇게 고체 연료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역시 약간 북한이 아직은 글라이더형을 제대로 개발에 이르진 못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아무튼 뭐 완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날이 뭐 정교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근데 화성포 16 나형?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까? 요격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일단은 말씀 안 이제- 하고 깜짝 안 되나 했습니다. 아니, 바로 답이 근데 나오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북한의 이 미사일 자체가 완성이 돼 있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아직 완성이 100%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자 그다음에 곧 LSAM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LSAM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는데 첫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SAM-2, 그 다음에 또 LSAM-2에서 조금 더 부스터를 개량하는 뭐 LSAM 개량형 혹은 LSAM-3 이 단계 이름은 완벽하게 요격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배치한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천궁2 개량형이나 안 그러면 페이트리어트 팩3 뭐 혹은 심지어 사드까지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친러를 고리로 해서 이렇게 뭐 북한과 뭐 이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기술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뭔가 그 권위주의 연합이 결집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이제 북한과 이란의 이 어그로 형제 예. 기술 이전이 뭐 북한이 계속 이란에 퍼준 것 같지만 사실 일방적이지 않고요. 쌍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액체 연료 미사일이 다수였다가 고체 연료 미사일로 지금 전환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마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느냐 이미 했던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란은 아시는 것처럼 무인기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의 무인기 관련 기술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서로 맞교환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란의 샤헤드 136이 북한으로 유입돼서 이제 남쪽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 이 드론 공격으로 네. 이런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이란의 그 핵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 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봐서. 예.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당일치기로 방북을 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걸 맺었는데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던 게 2000년 7월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방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24년 만에 방북을 한 거고요.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난 거는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방문해가지고 만난 지 9개월 만에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소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그 안에 근데 사실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거 원래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게 동반자 예. 협정 측은 좀 셌잖아요. 그런 거는 그쵸. 동반자끼리 뭐 이렇게 우리 동반자 수준인데 무슨 침략당했다고 뭐 이렇게 뭐 예. 개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군사적 원조를 굉장히 북한이 아마 강력히 주장했을 건데 이제 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 군사 기술 협력을 진전시키겠다. 뭐 앞으로 이런 것들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다만 과연 러시아가 진정한 의지와 능력이 있냐? 자, 이 부분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러시아도 기존에 군사 동맹이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났죠. 이때 아제르바이잔이 막 무인기 같은 거 동원하고 하면서 아르메니아를 막 거의 막 압박을 하고 들어갈 때 러시아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어. 왜냐면 아니, 동맹이라면서요. 동맹이라면서. 그러니까 너 왜 안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왜 안 도와주는데 그랬더니 야 지금 전쟁이 난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너네 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 안 해. 근데 왜냐면 이전에는 러시아가 또 이거 너네 땅 맞아 하면서 지원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 지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 이해관계에 따라 그게.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격분을 하죠. 야, 이게 구소련의 과거에 같이 한 몸이었고, 제가 이제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이고, 군사 동맹인데, 야, 우리 여태까지 러시아 너네 꾸준히 지지해왔는데, 너 왜 이러냐. 자,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거기서 분쟁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려고 바쁘죠. 그러니까 또 강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바빠서 안 된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군사 개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군사 동맹에 있는 조항도 안 지키는데 이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러시아의 의미가 정말 진정하게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그 이용만 당하다가 무슨 팽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인류가 마하 1, 음속이니까 마하 1 돌파를 목표로 악마와 싸웠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진짜예요? 예, 이거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인데 왜 엑소시즘이 뭐 악마와 싸웠다고 합니다. 음속이랑 악마랑 또 뭔 상관인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은 육지가 아닌 공중에서 공군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시 인류는 전투기의 속도가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당시 시속 600에서 700km 선이었던 전투기들을 뛰어넘어 시속 1224km의 음속, 즉 마하 1의 제트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음속 제트기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은 번번이 악마에게 가로막힙니다. 대체 인류의 음속 돌파를 가로막은 악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이야 그저 스로틀 레버 조작으로 간단하게 음속을 돌파할 수 있어 음속을 돌파하는 기체가 흔한 세상이지만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음속으로 비행하는 기체는 전무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덜 발달된 시대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1947년 미국은 이미 이론상 음속으로 비행 가능한 벨 X-1이라는 실험 기체를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대체 왜 음속 비행 기체가 전무하다고 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만 음속 비행이 가능할 뿐 실제로 비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테스트 조종사들이 모두 탑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항공기를 시험하는 테스트 조종사는 목숨을 건 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을 하는 조종사로 불리는데요. 테스트 조종사는 수천 미터 상공에서 직접 시험 비행을 하며 항공기의 결함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어야 합니다. 항공기가 조정이 안 되는 영역까지 일부러 몰아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는 등 항공기를 아주 혹사시켜야 하죠.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할 것들이 전무했던 과거에는 테스트 조종사들이 일주일에 1명꼴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음속을 돌파하는 것에 아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음속의 벽에는 악마가 살고 있어 음속을 넘는 순간 충격파로 기체가 공중 분해된다는 괴담이 널리 퍼져 있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 24살의 젊은 조종사가 벨 X-1의 음속 시험 비행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벨 X-1의 관계자들은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 아닌 너무 풋내기 조종사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원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벨 X-1 관계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체 지원서의 주인공이 누구길래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에이스 조종사이자 미국의 전쟁 영웅 척 예거입니다. 보통 에이스 조종사라고 하면 5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조종사를 일컫는데요. 척 예거는 1942년 육군 항공대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61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13대의 적기를 격추시켜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추앙받았죠. 게다가 두둑한 배짱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척 예거는 1944년 나치 치하의 프랑스 상공에서의 생애 첫 공중전에서 독일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동시에 자신도 격추당합니다. 이후 지상에서 독일군의 눈을 피해 레지스탕스와 접촉 후 프랑스를 탈출해 부대로 국적 생활하죠. 일반적으로 적지에서 레지스탕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조종사는 전투 임무에서 배제됩니다. 다음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적에게 레지스탕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척 예거는 연합군 사령관이던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다시 격추당한다면 자결하겠다는 청원을 보내 전장에 복귀했죠. 테스트 조종사의 필수 덕목, 뛰어난 조종 실력과 배짱 모두를 가진 척 예거는 인류 최초의 음속기체 벨 X-1 테스트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후 음속 시험 비행의 D-Day 1947년 10월 14일 척 예거와 벨 X-1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B-29 폭격기에 실려 상공 6,000m까지 상승한 뒤 분리됩니다. 그리고 척 예거는 벨 X-1을 몰고 고도 13,000m까지 상승해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계기판의 바늘이 마하 0.8과 0.9 사이를 오가자 기체는 엄청난 굉음에 휩싸였습니다. 음속의 벽에 살고 있다는 악마가 내는 소리였을까요? 이전 시험 비행을 진행한 조종사들은 이쯤에서 공포를 느끼고 하나같이 속도를 줄였는데요. 척 예거는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부터 그토록 시끄럽던 굉음이 사라지고 주변이 고요해졌죠.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척 예거는 이상함을 느끼고 계기판을 들여다봤는데요. 계기판의 바늘은 마하 1.0을 넘어 1.2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속도를 초과한 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소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굉음이 사라졌던 것이었죠. 음속 비행에 성공한 척 예거는 착륙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무사 복귀에 성공합니다. 이후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에이스이자 미국의 전쟁 영웅에 이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설적인 조종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류 최초로 마하 1, 음속의 벽에 사는 악마를 무찌른 척 예거. 그는 음속 비행을 마친 후 진정한 장벽은 공중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초음속 비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에 있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모두가 지레짐작해 두려워하며 꺼리던 마하의 벽을 넘어 인류의 새길을 열어준 척 예거처럼 우리도 한계를 단정짓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아니 테스트 조종사가 뭐 일주일에 1명 사망할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그렇죠.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건 뭐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 그 음속 돌파하면서 기체 손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었는데 이걸 성공했던 이 척 예거라는 이분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애들도 아닌 영웅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처개거 2부는 때 이 시험 비행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시험 비행 이틀 전에 또 굳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 몸 관리 잘하고 있으니 말을 탔어요? 갈비뼈가 2개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기침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런, 예, 가속을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 비행할 때도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레버를 제대로 못 잡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서 결국은 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예, 뒷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뭐 굽혀지지도 않고 하니까. 네, 하여튼 청예계 이분이 정말 알면 할수록 대단한데요. 자, 보면 이제 이분이 최종 계급이 공군 준장이에요. 근데 군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달 후에 사병으로 입대했어요. 사병 2등병부터 이 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으로 시작해서 이제 준장까지 진급을 한 건데 약간 좀 농담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척시 3대 영웅이라고 우리 청노리스. 척준경, 청노리스, 청예거. 척준경. 그분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원조 진승남들의 세 분 다 무적을 상징하는. 그러시군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킨자를 비롯한 뭐 여러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 뭐 투입하고 있는 거 이거 거의 뭐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킨잘은 그 러시아어로 단검이란 뜻인데 푸틴이 지금 현존 방어 체계로는 존재하는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좀 자신감을 갖고 푸틴의 뭐 자존심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4일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겨냥을 해서 킨자를 발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요격을 당해버렸죠. 푸틴의 자존심이. 네. 그리고 같은 달 16일 또 6기의 킨자를 발사했으나 역시 올킬을 당했습니다. 6기가 다요? 네. 와. 그 이제 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존심이라고 하면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요? 네, 아마 좀 정신적인 타격이 멘탈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그렇게 됐답니까? 이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글라이더형하고 원뿔형의 차이인데 네. 글라이더형은 활공 비행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사실 뭐 요격이 어렵다는 거 얘기 드린 바대로 잘 피해갑니다. 근데 원뿔형은 좌우로 그냥 도는 이 슬라이더 소위 말하는 뭐 커브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격이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킨잘이 원뿔형 탄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격 당함으로써 이제 푸틴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러시아의 진짜 펀치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따로 있어요. 킨잘 말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 소련, 구소련 시절에 네. 미국 항공모함을 잡으려고 만들었던 괴물 미사일, 이 TU-22에 장착된 KH-22 불야입니다. 자, 길이가 이게 11.6m, 폭이 0.92, 그다음에 발사 중량이 5톤에 달해서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데 러시아의 대형 전략 폭격기 TU-95나 초음속 폭격기 TU-22M에 탑재가 됩니다. 이 KH-22의 초기형은요. 비행 속도가 마하 3에서 4 정도였는데 현재 배치된 개량형은 극초음속 영역에 해당하는 마하 5에 도달을 했고요. 사거리는 개량을 거듭해서 현재 1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KH-22 불야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원래 모델에 탑재되었던 350킬로톤급의 핵탄두는 뭐 항모 전단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중소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핵무기를 싣지 않아도 1톤에 달하는 고폭탄두와 그 초고속 비행에서 비롯된 높은 운동 에너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러시아는 이게 원래 대함 미사일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에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된 이후 지난해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KH-22 무려 300발입니다. 예. 근데 마하 오면 극초음속에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거고 사이즈도 큰데 이거 요격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계속. 예? 요격을 못했다고요? 예. 하나도? 예. 이런 거죠. 그 우크라이나 미국제 패트리어트 팩2, 팩3, 그 다음에 그 나삼스 우리 몇 차례 설명드렸죠. 네. 다양한 방공 장비로 KH-22를 요격하려고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예.
KH-22가 22km 구간을 비행을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접근 코스를 확 바꿔버리니까 명중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함 미사일 공격할 때 쓰는 바로 이런 시스키밍 기법을 지상 공격에 같이 결합을 하니까 요격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300발을 사용했는데 300발이 다 그냥 목표물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요격 미사일이 뭐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좀 뭐 시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활공 단계 요격 체계 GPI라고 하는 네. 이 공동 개발에 합의를 했습니다. GPI는 글라이드 페이즈 인터셉터의 약자인데 이건 해군용이고요.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이제 신형 함대 공 미사일을 사용을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활공 단계에서 이거보다 더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난 GPI를 사용을 해서 대기권 재진입 직전에 아예 중고고도에서 파괴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하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일본은 요격 미사일 발사체의 로켓 개발을 주도하기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라파엘사 지난 6월 14일 파리 에어쇼를 앞두고 스카이소닉으로 명명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3년 전부터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카이소닉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 방공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기동하는 고도 20에서 70km 사이 요 안에서 이제 요격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뭐 스페인 등 7개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유럽 극초음속 방어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 미사일 제작업체 MBDA가 주도하는 아퀼라 프로그램 등등 또 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사실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그러니까 KAMD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뭐 극초음속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과소평가는 절대 금물일 테고요. 아무튼 그러면 부랴 뭔가 뭐라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쪽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정부 주도하에 네. 국내의 그 K 방산의 주역인 기업들이 손을 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하려는 방어 체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뭔가 믿음이 갑니다. 예. 올해 들어서 하나와 LIG 넥스원이 ADD와 손을 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낼 대한민국의 방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그 소위 우리가 한국형 사드라고 부르긴 좀 보도가 났지만 이제 어쨌거나 요 LSAM 장거리 대공 미사일 요거를 이제 다시 개량해서 나올 LSAM-2를 통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요격 미사일을 2030년대 중반쯤까지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야말로 한국형 사드죠. LSAM-2야말로. 네. 이 LSAM-2가 고고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1차 요격하고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그 아래 단계에서 청공3가 그것보다 낮은 고도에서 2차 요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격 범위는 자 각각 최대 150km와 40km로 최고 속도 마하 10의 미사일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공2나 혹은 이제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 팩3 이런 것들이 요격 속도가 마하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5천억. 예. 예.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 시점은 2035년이고요. 체계는 LG 넥스원, 요격용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는 한화가 맡았습니다. 네, 꼭 필요한 무기 체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자, 세계는 지금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극초음속 무기라는 판도라 상자가 지금 열린 상황인데요. 뭐 결코 뭐 먼 나라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열되는 창과 방패의 대결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사일도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금 경향을 보면요. 과학기술계 경향을 보면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도입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뭐 다들 뭐 스마트폰 같은 것부터 AI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느끼시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계속 그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북한의 그 첫 극초음속 미사일 실패했습니다마는 불과 2021년 9월에 발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3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지금 막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로들 다들 움직이고 있는 만큼
사실 이 국방은 역시 과학기술이다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또 투자라든가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아까는 뭐 우리의 방패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창조 사실은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미사일 강국이에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 위협 얘기하고 뭐 KN-23, 24 뭐 위험하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KN-23, 24에 해당하는 현물을 우리는 2010년대 초에 이미 개발을 하고 실전 배치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자, 이런 미사일 요격하는 천궁2 개량형은 실전 배치는 물론 지금 해외 수출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뭐 방어체계도 방어체계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이상한 생각 못하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우리의 평화를 흔들려는 세력은 각오해라. 이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VR을 한 발도 요격 못했다는 건 좀 놀랍긴 한데요. 300번이나 쐈는데. 저공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우크라이나 평야 지역이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산도 많고 뭐 못도 많고 해서 쉽지 않아요.